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일가견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인치고 정치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기 의견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인물들이 당선되고 어떤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건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겠죠. 등 다섯 개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럴지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민주당 당원입니다. 대전시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안필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강용환입니다. 지금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평소에 별로 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명함 교환하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대단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주변에서 워낙 그 평이 좋고 아주 그 예리하면서도 되게 그 포용력 있는 그런 아주 차세대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아유, 진짜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저도 있을까요?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 그 아이디어가 많으시다고 예. 뭐 예. 특히 그 기자분들이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상대를 이렇게 극찬하고 계시는데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유, 예, 칭찬 예. 캠페인이죠. 예. 마지막까지도 예, 그러겠습니다. 유지가 될지는 기대가 되고 저는 사실은 오늘 두 분들이 여러 가지 직함이 많으실 터인데도 당원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한 네. 분은 더불어민주당 또 한쪽은 국민의힘 어찌 됐든 그 당의 정강 정책이 어떨지는 몰라도 당원이 주인인 정당 뭐 이게 아마 그 목표나 지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두 분을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 당원이시라고 생각하고 네, 말씀해 주실 것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강영환 국민의힘 당원께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 이번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방시대라는 그 대모토를 인수위 때부터 제가 이제 기한도 하고 그 이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천적으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은 사단법인 지방시대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전에서 필요한 그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또 자치분권 관련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대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마약 퇴치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마약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마약 관련된 음료수를 돌린 일도 있고 그게 비단 대전도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 문제는 아마 청소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중국 청나라가 망하듯이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는 마약 청정도시 대전을 꼭 지키는 그런 일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필용 당원 더불어민주당 당원께서는 이제 직전까지 대전광역시장 비서실장 네네. 하셨고 그 이전에는 보좌관을 하셨는데 네. 뭐 어찌 보면 정치 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판을 잘 하시는 분 뺐지만 안 달았을 따름이죠. 네네. 그런데 뭐 언론사에 관계되시는 언론인들이나 주변에 그 안필용 당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좋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판 유지에 어떤 비결이 있으셨어요? 뭐 특별히 비결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정치에 들어와서 주로 정치가 이제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체로 민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게 되는데 그 민원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열심히 그 노력하는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전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귀를 열고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 대학생 아카데미를 한 2기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걸 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신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젊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들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기도 했고 그런 소통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주변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 뭐 이게 수인선 하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는 거대 양당 정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에 대한 뭐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기도 하고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정치의 그 후진적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국 정치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별로 젊은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이 보고 배울 게 없는 가장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정치판이 1순위다. 뭐 경제는 3류인데 아니 1류인데 정치는 3류다라는 얘기도 뭐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또 그런 그 정치판의 후진적인 행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행태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을지 우선 안필영 더불어민주당 당원부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마도 정치가 후진적으로 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승자독식 구조 때문일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걸 갖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기는 거에 모든 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면 뭐든지 합리화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기는 쪽에 하려고 하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게 그 올바른 방법인지는 사실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진영을 공고히 하기도 하고 상대를 악마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서 줄을 서려고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대부분 다 승자 독식 구조에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득권에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벽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인들은 사실은 또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들어가면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든 원인들의 근본에 승자독식 구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강영환 당원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자독식 동감하고요. 네. 그런 속에서 사실은 또 그러니까 어떤 정치 전반에 걸쳐서 정치인을 포함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 이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현재의 대통령, 전임 대통령 문제는 떠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쭉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여러 역대 대통령들에게 보면은 제가 조금 좀 민주당을 네. 조금 좀 비판을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국민의힘 보수 쪽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지금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과 속에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권위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평점 자체를 좀 플러스 쪽으로 하는 그거는 인정을 제가 본 보수 정치권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이쪽 민주당 쪽에서 이쪽 보수에서의 정치 대통령 예를 들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또 김영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 우리 성장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공이 사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인색하죠. 근데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우리 보수도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이듯이 좀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은 공에 대해서 인정할 걸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서로 간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민주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공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 공은 공대로 있고 과는 과대로 있는데 과와 관련돼서 그 사실은 정치가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의 인권 또는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과가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가 굉장히 그 뭐랄까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DJP 연합이라는 진보와 보수의 연합 정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가는 연정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의 가능성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 정치에서 그 정치인을 길러내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정치인은 우연한 기회에 정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오면 이게 정치가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당선시켜주고 또는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만 계속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기본적인 도리가 뭐고 그리고 어떤 원칙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런 정치인을 발굴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도 한 문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을 하실 만한데 이제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표한 대표 당원께 좀 이제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변 혹은 대표한다고 이렇게 자처하시는데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찌 보면 그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보고 어디서 어디까지 보수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 강영환 당원은 보수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정의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 중도 뭐 이거를 그냥 딱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 게 아니라 보수 내에서도 보수 중에서도 보수 중에서도 진보, 보수 중에 중도. 거기에 극자를 붙이는 거죠. 진짜. 이게 2x2 매트리스로 하면은 3 곱하기 3, 9개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대단히 촘촘하죠. 촘촘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그 국가를 구성하면서 또 정치를 수행하면서 공감되는 공유되는 그 기본적인 정서 하에 약간은 뭐랄까요? 보수와 진보의 색채는 좀 다르죠.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거라든가 특히나 이제 뭐 그 여성의 문제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으로 그 틀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과의 문제라는 측면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유교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보수 정치, 진보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는 사라진 그냥 정치만 남게 되는 예, 그런 알겠습니다. 형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당원께서는 어떻게 또 사실 판단을 하고 그 보수와 진보를 명확히 나누고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가 사실은 그게 사실 갈등의 시작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선천적으로 진보적이냐 또는 보수적이냐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보수나 진보냐라는 이슈가 진영 논리로 가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자유에 대한 개념도 진보적으로 볼 것이냐 보수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역사적 과정 그리고 그 국가의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는 좀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만 이제 진보와 보수를 좀 극명하게 이렇게 대립시키려고 하는 거가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뭐 저도 민주당 당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그 대체로 진보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민주당을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드리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81년도에 YWCA에서 하신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유가 들풀처럼 만발한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말씀을. 근데 저는 왜 자유가 들풀일까? 왜 정의는 강물일까? 네? 자유는 들풀이란 거는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야생 스스로 경쟁을 하면서 크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 클 거는 크고 조금 도태될 거는 도태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경쟁의 논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유의 정신이라 생각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만 되면은 잘 사는 놈만 잘 살고 또 죽을 사람은 죽을 저기 풀은 죽고 이래서 이거를 제대로 그 골고루 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정의고 국가 역할이고 그리고 그 정의는 강물처럼 흐른다. 강물은 절대 위에서 아래로 흘러다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정의는 이렇게 딱 원칙대로 위에서 아래로 순리대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생각, 진보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통상적으로 그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몇 가지의 그 견해가 있습니다. 뭐 두 분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나 욕구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 대체로 진보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수라고 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보수. 또 지금 말씀하신 가치 측면에서는 자유를 비교 우위 가치로 두는 것을 보수, 평등을 그 비교 우위적 가치로 두는 거. 좀 어렵게 하지만 그걸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진보.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좀 두 분한테 대표 당원이니까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는 양쪽 진영의 논리가 너무 180도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건, 사고 현장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대변인들 나와서 그 9시 뉴스에 많이 접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세상을 저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180도 틀리게 해석을 하지? 이게 뭐 진영 논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뭐 누구는 자기의 그 확증에 따른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이유는 백발집도 사건과 현상을 달리 보는 현상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영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보수와 정치, 보수와 진보의 문제라기보다 그건 아니고 예 진영의 정치 논리 문제인 같아요. 거예요. 정치 진영. 그다음에 진영 과잉, 예. 정치 과잉이 너무 생활 속에서 퍼져 있다. 정치 과잉. 제가 사실은 요즘 한 달 반 전부터 사거리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 강력하게, 그러니까 마약 청정도시 대전 뭐 반드시 지켜냅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에 대한 무관심 많으신 분들 꽤 있기 때문에 뭐 근데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 분.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 그런 거보다도 네. 뭐 한동훈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인 거야. 그게 거기서 한동훈까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동훈까지 나오니까 이건 또 뭐지? 그러면은 이제 아유 하고 마는데 너무도 정치에 대해서 과민하고 과잉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마약은 마약인데 예,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적 색깔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정 진영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주창하는 아젠다나 강조하는 어떤 그 이슈가 있다면 그게 하나의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보는 거죠. 예. 그냥 진영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안필용 당원께서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2021년도인가에 나온 영화 중에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예. 있습니다. 그게 아마 미국 정치를 풍자했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예. 걱정하지 마라. 네, 아니 위를 보지 마라. 이런 아. 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지구로 해성이 이제 충돌해 오는 거예요. 예. 해성이 충돌하면 지구는 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걸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정치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그게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실체는 이제 해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인데 사실은 그 위를 보지 마라. 그게 이게 뭐냐면 해성이 다가오는 걸 보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 내에 있는 그 진영 논리만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해성이 충돌에 온다라는 걸 경고했던 사람마저도 나중에 진영에 휩싸여서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해성하고 충돌하는 그래서 지구가 망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코미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사실은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실은 똑같은 이슈가 누구에게 더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한지만 보려고 하고 그게 진영 논리로 공고화되고 그러면서 상대를 악마화해야만 내 진영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아까 이제 강영환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꾸 자기 진영의 논리 그러니까 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막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간극을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정치도 파국에 이르지 않을까. 사실 근데 저희가 그게 저는 이제 고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과장해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역사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그런 교육을 저희가 뭐 식민지 사관에 입각한 교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이 망하고 한국이 이 정도 됐다. 뭐 지금은 잘 살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갔습니다만. 근데 임진왜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동인과 서인의 잘못된 보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그거에 대비해서 뭐 10만 양병설 대비를 해야 된다. 누구는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갔다 와서 보는데도 보고 내용은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진영 논리였다. 그래서 지금 생겨난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정치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외국 사례도 맞는 거죠. 뭐 그게 뭐 좌우 좌익 우익 구분 자체도 뭐 의석을 누가 어디 쪽에 많이 앉았냐 여기서부터 비롯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참 애매한 거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우익 진보 보수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러면서 이게 현실에서는 왜곡과 과장, 뭐 편향으로 비춰지고 그게 또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저 같은 경우도 뭐 무수한 그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 저 한번 뭐 누구 거뭐 그 보면 참 헷갈리고 그 이상하게 그걸 몇 번 보면 또 그쪽 게 많이 와 저한테. 그래서 야 이게 이제 그게 AI가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계속 특정 사고나 특정 그 논리에 자주 접하다 보면 그쪽을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그뭐 현역 정치인 중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그 평가 대상에 올라서 뭐 이제 특정인을 떠올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될까? 국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 있으면 두분 다. 네, 사실은 뭐 그게 일정 정도 문화로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단숨에 고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승자독식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거제에 있어서 그 단순 다수 투표제 뭐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노력들이 이제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임진왜란 얘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근데 그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온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그런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뭐 전쟁도 하고 내전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우리나라는 좀 온건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해보긴 하는데 근데 지금 미국도 그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 상대를 악마화하고 막말하고 이렇게 간극이 심해지니까 그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가 실종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안보라든지 그 천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쟁하지 말자 이런 운동들을 이제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관련돼서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투표제에 있어서 그 소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게 이제 투표제 선거제 얘기하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냐 뭐 비례대표를 바꾸냐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단순 다수 투표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호 투표나 순위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소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황영환 당원께서도 또 저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뭐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왼쪽과 오른쪽과의 논쟁이 치열하게 뭐 프랑스 혁명 중심 뭐 이렇게 논쟁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 시대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시간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뭐 산업화 세대 얘기하고 민주화 세대 얘기하고 이제 정보화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60년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초점이 됐고 거기에 이제 안보 문제와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였고 그거는 이제 지키는 쪽에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에서 그 지키는 입장이었고 그렇다면 민주화 40대 50대가 끌어가고 있는 민주화는 독재에 대항하는 그 민주주의를 찾으려는 그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젠다의 중심은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 층에서 좀 아젠다를 가지고 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올드 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20대, 30대는 산업화, 민주화 잘 몰라요. 특히 30대 초반까지는. 그 친구들은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혁명을 통한 정보, 정치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세대들이 또 커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정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민주주의라는 걸 가지고서 여야가 또 보수와 진보가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정보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자기 중심을 통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예. 이런 것이 커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세대를 무슨 뭐 시민사회로 네. 규정짓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정부사회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일사불란한 그 통합, 집단 귀속 뭐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지금은 각자 방임이에요. 알아서들 하는 겁니다. 소확행 이런 얘기가 뭐 저절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이게 물질 중심, 물신 숭배의 그 이념이 살짝 묻어 있는 거거든요. 살짝이 아니라 짙게 묻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정신적인 허기와 빈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천부 인권에 대한 잔법 사상 같은 것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게 더 이제 강화된, 이건 당연히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이의 없이 그냥 가자. 뭐 이런 논의가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네네.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정치의 현실은 미래인데 이제 지역에 또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육체가 있고 육신이 있으니까 지역이라는 공간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지역에서의 지역민들의 안녕과 번영, 행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기 전에 두 분이 정치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네네. 본인의 의지는 네. 왜 출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필영 당원께서는. 사실 뭐 정치에 나서려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당선이 되고 권력을 잡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대체로 지금 이제 정치를 현업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 다음에 되면 어떤 자리에 도전하겠다. 또는 내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난 도전할 자격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마치 본인이 어떤 것이 되면 그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기득권이고 개인의 욕망인 거죠. 사실 그거 자체가 해결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과거에는 그 민주화에 대한 형식과 내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386 세대들이 일종의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그 정치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약간 형식과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제도화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그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후 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실천적 그 과제를 제시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그 민주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완벽하게 이제 성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충청권을 수도권으로 만드는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5대 주력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차, 그 반도체, 철강,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것 조선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은 그 대부분이 사실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적 토대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역할을 지금 세종시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점차적으로는 사실은 그 세종시와 대전이 그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대전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과 전북, 경기 남부 정도를 연결해서 이곳을 새로운 수도권 전략으로 만들어가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대전이란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예, 이제 그랜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네.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는데 강영환 당원께서는 정말 어떤-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예. 동감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은 대통령이 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래서 꼭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부터 전략기획 팀장도 하고 그 이후에 상황실에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인수위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더 대통령을 도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4, 5년 후에 평가를 받는 그런 게 해보고 싶고 거기에 좀 선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역할은 제가 이제 지방시대라는 말을 그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서 우리 안필용 후배님이 말씀하셨던 매우 지방시대의 중심은 대전이에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대전이에요. 그리고 그 대전이 성공해야지 지방시대가 성공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때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입안을 캠프에서 했었고 인수위 때 그걸 작업을 했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회발전 특구 관련된 특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방위사업청을 끌고 왔어요. 유치를 했어요. 그러면 방위사업청만 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방위 산업들, 기업들, 국방과학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방과학 기회발전 특구 거기에는 엄청난 세제 혜택과 함께 특별 구역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산업이 우리의 대전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사실 기한했고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여의도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지방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심한 이 구조 속에서 지방을 제대로 키우고 그 지방의 대표 주자인 대전이 지방시대의 중심이 되는 그 역할 그리고 특히나 기업이 제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저는 대전에다가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뭐 조금 결은 틀립니다만 어찌됐든 지역에 대한 존재감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걸로 전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 이런 쪽에 저희가 너무 우선순위를 두고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경제 말고도 우리는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행복이라든지 정신적인 측면에서 배분해야 될 가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를 위해서 되게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안필용 당원님, 뭐 강영환 의원님, 뭐 현 집권 세력을 지원해야 된다, 뜻을 펼 수 있게 뭐 견제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 자원을 끌어다가 나눠서 뭐 이렇게 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끝없는 치열한 그 소모전으로 그치고 만다. 종결점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가 수도가 되면 다른 데는 또 지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도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렴해서 합의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오늘 이 자리하고는 좀 틀리니까 뭐 정치가 사실은 만능입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 안에 보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서 통합을 이루게 한다. 뭐 이런 것이 정치의 교과서적인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이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구분 없이 정치 생태계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발전한다든지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저는 중앙정치, 지방정치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천권 행사 같은 것이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 갖고 계세요? 안필영 당원. 아마 그 선거의 특성이 달라질 텐데 이제 총선 같은 경우 어느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느냐로 그 승패가 갈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라든지 당 지도부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자체적으로 어떤 그 공천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놔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은 어떠실까요? 사실 뭐 희망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처럼 예. 총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참 잘 붙였는데 총력전을 펼 뿐이 없어요. 네.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전국적인 승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뭐 혁신회의를 구성한다고 해도 아마 그 기본적인 방향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예상인데 이제 지역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서 지역 정치인 중 따르고 싶은 모델이 있으세요? 우리 안필영 당원께서? 지역 정치인으로 한정하면 사실은 좀 없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강영환 이분도 지역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세종에서 지난번 예, 출마를 했던 예, 예. 김병준 과거 이제 그러면 비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국 정치인 중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으로 만약 한정을 진다면 따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생존해 계신 분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강영환 저는 당원은 그 김병준 살아계시죠, 위원장을 굉장히 그분은. 뭐 존경하고 지금 정경련 회장까지 예, 예. 그러니까 뭐 사랑의 열매도 지금 하고 전경련 회장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예. 예, 분명히 자기 아젠다가 분명히 있는 정치인인데 물론 그분이 그 컨텐츠는 그 뭐냐면은 솔루션 능력이에요. 해결 능력. 예. 근데 예, 보통-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정치권에서 이게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젠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임 제한, 삼선 제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 얘기가 조금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삼선 제한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강영환 당원부터 말씀하신다면.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삼선 제한을 둠으로 인하여 또 다른 또 역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갖고 정치를 타협과 대화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그 미흡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굳이 이렇게 삼선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확실하시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안필영 당원은 어떠세요? 저는 뭐 삼선 제한을 해야 된다는 찬성 쪽의 입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단순하게 이제 삼선이 되면 무조건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략 정치는 어떤 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제도화하는데 대략 본인이 세웠던 정치적 목표나 이런 것들을 한 10년 정도 해보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만든다든지 아니 실패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나든지 뭐 이런 구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략 그거를 10년 정도 주기로 본다고 하면 3선 정도 해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평가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률적으로 3선 이상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3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그 잘한 분들은 더 하게 하고 잘못한 분들은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러니까 다선으로 갈 수 있는 판단에 맡기자. 다선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좁히자는 거예요. 아, 아주 좁히고 그러면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도 좀 생길 거고. 뭐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신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신인인 건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출사표 던진 게 첫 번째인지 구분도 사실은 저희가 해야지 돼요. 정치 신인이라는 거에서. 아니면 배지를 안다는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역에도 지금 삼선 제한 문제, 신인 문제하고 이제 겹쳐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중진 다선 의원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 두 분이나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과에 대해서는 업적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견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리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당원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은 그 국회의장이 뚜렷한 성과를 낸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입법부를 잘 이끌어가는 역할이지 그게 집행부처럼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건데 그 두 분의 국회의장님들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하셨으니까 사실 국회의장까지 하신 거고 지역도 잘 보살피시고 뭐 여러 역할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이 물러나는 과정을 좀 잘 하셔야 된다. 그 전에 하셨던 강창희 의장님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지역을 떠나버리신 상황이고 이제 박병석 의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역을 그냥 정치에 활용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뭐 5선 6선씩 하면서 지역민들이 지지해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답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좀 더 하시면 강영환 좋겠다. 당원은 어떤 두 생각을 가지 갖고 시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예, 생각을 예. 합니다. 뭐냐면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셔널 아젠다, 국가적인 어떤 의제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리저널 또는 로컬 아젠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지역적인 역할, 지역에서의 역할과 국가, 의회 민주주의에서의 역할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로 가야지 특정 어떤 그 국가적인 것만 판다든가 또는 로컬한 지역적인 것만 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꽤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특히나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갖고 계셨지만 이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한 것은 최초다. 두 분 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죠. 도전했다가 네. 실패하셨죠. 네. 저도 2016년에 도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신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찾기가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은 새로운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 자리에 이제 모셨는데 조금 그 결을 달리해서 이제 각각 본인이 속한 정당의 대표 당원이라고 생각해서 상대 당 칭찬을 한 1분 정도씩만 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칭찬거리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먼저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당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상대 당을 한번 옆에 계신 분이 속한 당을 칭찬 좀 한 1분 해줘 보시죠. 현재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사실 칭찬드릴 수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칭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정치 스타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충고의 말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칭찬은 도저히 안 나옵니까? 글쎄 뭐 그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정당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는 그 아마 그 강영환 선배님도 똑같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성원 개인은 어떻게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칭찬거리는 별로 없다. 네. 그런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 30대 당대표의 탄생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로 해도 어거지라도 제가 한번 끄집어 봤고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강영환 당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칭찬을 한 1분 하신다면 거리가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 당원들 뜻을 모으고 대화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이 대단히 탁월한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지나치게 도식화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까? 담론 만들어서 그걸 도식화해서 딱 그 피하 구분을 하는
그런 거에서 너무 좀 지나치다라는 건 있고 담론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부럽습니다. 이제 상대당을 칭찬하려는데 칭찬을 하는데 항상 또 반전이 있고 혼날 것 같아서. 칭찬거리가 별로 없고 뭐 이러시구만요. 예, 이렇게 오늘 그 신전식의 이슈토론에서 한국 총선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모신 분들은 새롭게 정치 생태계의 변화를 꿈꾸는 기대하는 뭐 이런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모셨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씩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뭐 내년 총선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와 다짐이라고 할까? 이거 너무 섣부른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집권 여당 소속인 강영환 국민의힘 당원부터 한 30초 말씀 좀 30초. 해주시죠. 일단 보내주신 질문서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뭔가 또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때 또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거에 저한테도 굉장히 큰 훈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많이 응원 바랍니다. 우리 신천식 이슈토론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당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선거는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의 내용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지 않고 혁신했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저도 신인으로서 그 신인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제가 선출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도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게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 신천식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에 거는 기대, 바람, 또 때로는 실망과 좌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정치인의 바람직한 행태를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열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도 여러분들의 기대와 열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읽고 수렴해서 정치 현실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